요즘 가장 핫한 키워드 바로 GLP-1입니다. 비만 치료제죠. 당뇨약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전 세계 제약 시장을 뒤흔드는 비만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위고비, 젯바운드, 그리고 막 임상 중인 차세대 후보들까지 이들이 왜 수조원 시장을 흔들고 있는지 오늘 방송에서 깊이 있게 풀어보겠습니다. 국내 주식 실시간 정보, 야간 미국 주식 브리핑, 전부 무료. 영상 아래 링크 클릭하고 그로스리서치 텔레그램으로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로스리서치입니다. 자, 오늘 산업보고서 GLP-1 인덱스 보고서에 대한 목차 네 번째 방송인데요. 오늘 방송에는 글로벌 및 한국 비만 치료제 시장 동향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인데요. 이제 FDA와 EMA의 비만 치료제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니네가 비만 치료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가이드라인이 좀 나오는데요. 일단 미국부터 보자면은 미국은 이제 지난 1월 2007년 이후에 18년 만에 비만 치료제 개발 지침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이 지침 개정안은 BMI 지수, 핵심 지표로 사용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고 FDA는 환자가 과체중 또는 비만인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척도는 BMI 외에도 있다고 좀 지적을 했는데 이제 FDA가 생각하는 거는 BMI가 보편적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계산이 좀 편하고 체지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하고 있다면서 밝혀있고 BMI를 핵심 지표로 사용하는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미국 FDA와 유럽 EMA 모두 비만 치료제 가이드라인에서 대상 환자 1차 평가 지표, 2차 평가 지표 부분 등에서 공통적인 지침을 제시를 했지만 FDA는 조금 엄격하고 명확한 임상시험 설계 기준을 좀 제시를 했고 EMA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개발사마다 전략적으로 임상 설계가 가능하도록 유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의 차이는 미국은 안 돼, 우리의 기준이 더 명확한 거야 라고 한다라고 보면은 유럽은 각 개발사마다 전략적으로 임상 설계가 편리하기 때문에 좀 자유도를 준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거고 이외에도 유럽 EMA에서는 고위험 약물의 경우에는 심혈관 임상을 요구한 반면에 미국 FDA에서는 심혈관 결과에 대한 임상 필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FDA는 임상 설계 내에서 정해진 표준화된 생활 습관을 유지하도록 강조를 하지만 유럽 EMA는 생활 습관 개입은 권고 사항일 뿐 임상 설계 내에서 강제성은 없는 차이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서에서는 비만 치료제 FDA랑 EMA 가이드라인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저희 텔레그램 들어오시면은 아래 이제 링크를 통해서 텔레그램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이런 보고서를 매주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 들어오시면은 정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참고하시면서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4-2번에는 글로벌 GLP-1 기반 비만 치료제 시장 성장 전망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근데 좀 재밌게 소제목을 좀 지어봤는데 이 세상에는 맛있는 게 너무 많은 탓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운동을 하고 하지만 참 쉽지 않은 게 이 식단이거든요, 이게. 근데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다들 공통점이 운동은 그래 할 수 있어요. 근데 식단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 식욕을 참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저도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2022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8명 중 1명은 비만일 것으로 추정이 되고 성인 인구 기준 약 8억 9천만 명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23년에는 미국, 일본, 유럽 주요 5개국 비만 유병 사례는 총 1억 5천만 건입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1억 5,500만 건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은 급격하게 성장할 것이 좀 자명한 거고요. JP모건에서는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를 30년에 약 1,0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조 원 정도 되는 거죠. 도달할 것으로 추정을 했고 글로벌 데이터에 따르면 비만 치료제 시장은 31년까지 1,735억 달러, 1년 만에 거의 70% 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비만 치료제 내에서도 GLP-1 계열 약물 성장이 시장 확대를 주도를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은 GLP-1 계열 약물을 판매하는 이제 두 가지 회사, 저희가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노보노디스크, 일라일리가 주도를 하고 있죠. 일라일리의 24년 매출은 450억 달러 정도로 32% 증가를 했습니다. 노보노디스크는 400억 달러로 25%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럼 니네가 전체 판매하는 매출 중에 비만 치료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니? 라고 생각을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자, 일라이릴리아와 노보노디스크 전체 매출 중 비만 치료제 비중이 36%, 22%,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시장의 급격한 성장이 두 기업의 실적 성장을 견인할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어지는 게 주가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글로벌 비만율 전망과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에 대해서 이렇게 134억 달러에서 200, 229, 448, 669, 1000억 달러 엄청나게 성장을 하는 거죠. 이거 CAGR만 해도 성장이 엄청나게 급격한 거죠. 그래서 과체중 인구 비만, 인구 비율, 비만 인구 비율 둘 다 합쳤을 때 과체중 인구는 51%, 비만 인구 비율은 24% 2035년에. 그래서 쭉 성장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4-3은 미국과 유럽 보험 허가 정책 흐름입니다. 왜 중요하냐? 아직까지 우리가 이 보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비만 치료제도. 왜 그러냐면 아직 우리 위고비 한번 맞아볼까 하면 망설이시는 분들 많잖아요. 왜냐? 아직까지 몇십만 원 하기 때문에. 근데 미국과 유럽도 똑같습니다. 이게 보험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싸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PBM, 중간 유통자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PBM 때문에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얘기하는 게 자꾸 약값에 대한 인상이 유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PBM이 없어져야 된다라는 게 트럼프가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가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생기는 부분들이죠. 근데 미국하고 유럽의 보험 허가 정책 흐름을 보면은 미국 의료 시스템에서 의약품 혜택 관리를 담당하는 중개기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개자, PBM, 비만 치료제 보험 적용 여부 및 환자 부담금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행사합니다. 특히 월 1000달러가 넘어가는 위고비 젯바운드 같은 비만 치료제, 이거 비싼 거죠. 널리 처방되기 위해서는 이 PBM의 정책 결정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PBM의 경우에는 보험사와 고용주를 대신해 가지고 의약품 급여 체계 설계, 운영 담당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주요 고객이 누구냐? 보험사, 민간보험사, 고용주, 메디케어 파트 이쪽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얘네들이 정책적으로 설정을 해놔야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내 주요 PBM은 CVS, 그다음에 익스프레스, 업텀 RX 이렇게 세 개의 PBM 시장 점유율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소식에 의하면 이제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는 PBM CVS와 비만 치료제에 대한 독점적 파트너십을 통해 가지고 위고비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CVS는 올해 7월부터 젯바운드를 보험 황금 목록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하면서 젯바운드 가격 경쟁력이 악화되는 확대가 우려된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 익스프레스, 옵텀, RX 같은 주요 PBM 기업이 급여 리스트에서 젯바운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제 미국 PBM과 동일한 구조 역할하는 기관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각국의 보건당국 혹은 정부보험 시스템이 PBM 역할을 직접 수행합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이제 비만 적응증으로 둔 비만 치료제 국가 차원에서 보험 적용이 금지되거나 이제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거 비만은 이것까지 보험 적용을 해야 되나? 그럼 다 맞으려고 할 텐데 이건 미용 목적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독일은 비만 치료제를 생활 방식 약물로 분류하면서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식이요법, 운동 등 1차 치료 실패 시에만 2차 치료제를 고려되고 보험 적용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 남용된다라고 하면은 정부의 예산이 깎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한국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국 시장도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급여 기준, 진입기업 이렇게 알아보도록 할 텐데 현재 국내에서 처방되고 있는 식욕 억제제, 비만 치료제는 이제 노보노디스크의 삭센다 이거는 오래된 거죠. 그다음에 위고비 그리고 알버젠 코리아의 큐미시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곧 일라일리의 마운자로도 출시를 앞둔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23년 4월 식약처 허가를 획득한 이후에 24년 10월 중에 국내에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고비 공급반은 4주 분량 기준으로 38만 원으로 책정이 되고 건강보험 적용은 아직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건 다 아시겠죠? 38만 원에 달하는 위고비 공급반은 이제 단순 제약사의 출고가이기 때문에 실제 환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출고가를 더해서 유통마진, 이제 세금 진료비까지 포함되어서 한 달 분량으로 80만 원입니다. 이거 비싸죠, 사실은. 그래서 국내 출시 이후에 위고비는 비만이 아닌 사람들의 미용 목적으로 처방받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제 정부가 24년 12월 달에 위고비에 대한 비대면 처방을 금지를 했습니다. 야, 이거 너무 미용 목적으로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 위고비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활발한 처방을 좀 했는데 비대면 처방이 금지 이후로도 수요는 계속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위고비 출시 반년 만에 누적 매출이 1,400억 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높죠. 4분기는 600억, 1분기는 794억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비만약에서 차지하는 위고비 점유율이 73%입니다. 이제 젯바운드에 마운자로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직 모르죠. 그거는 이중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와 제품 매출, 이건 한국 시장에서는 어떻게 성장을 하는지 한번 저희가 표로 나눠봤습니다. 자, 한국 시장 상황이 두 번째인데요. 일라릴리의 젯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에 국내 마운자로라는 이름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라일릴리는 젯바운드를 미국에서 비만 치료제 두 가지로 나뉘고 있죠. 유럽은 한 가지로 통일이 되는데 미국에서는 마운자로랑 젯바운드 브랜드 나눠서 하고 있다라고 그랬죠. 성분명은 티를제프타이드입니다. 그래서 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각각 출시를 했는데 국내에서는 같은 성분으로 티얼제프타이드 성분으로 두 가지 적응증 모두 가진 마운자로로 출시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마운자로는 23년 5월에 성인 2형 당뇨병 적응증, 그리고 24년 8월에 비만 적응증으로 획득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의 경우에는 위고비랑 마찬가지로 비급여로 처방될 것이 당연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마운자로는 당뇨병 또한 적응증에 포함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뇨병에 대한 부분들은 급여 여부 적용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되면은 이제 급여를 해주냐 마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일라일릴리 같은 경우에는 당뇨병 적응증에 마운자로 급여 추진 중으로 보이고 있고 급여 적용과 함께 바이알 제형 추가 허가 또한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해당 요건에 맞춰서 하반기 출시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고비 대비 마운자로가 1년 금액으로 보면은 300만 원 정도 좀 저렴을 한데 이제 바이알 제형의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이미 50% 약가를 인하한 바가 있기 때문에 국내에도 도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더 저렴한 가격에 출시가 책정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시장 캐파를 뺏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분기별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와 주요 제품입니다. 노브노디스크, 삭센다, 위고비, 마운자로, 일라일리의 마운자로가 있고 기존은 여기는 단일 제형이죠. 싱글이죠. 여기는 이중이죠. 그래서 GLP-1하고 GIP, 위억제 펩타이드, 그다음에 투여 횟수는 1일 1회, 주 1회, 그다음에 주 1회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삭센다는 좀 처방이 많이는 안 되고 있죠. 1일 1회 피하 주사제다 보니까. 그래서 허가 시점은 좀 오래됐습니다. 그다음에 위고비는 23년, 그다음에 마운자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목차 다섯 번째인데요. 이제 미래 기술하고 확장 가능성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GLP-1은 단순히 비만 치료제만 타겟을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적응증에 계속 확장이 된다는 겁니다. 뇌, 췌장, 간 어디든지 확장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만병의 근원은 비만이다라는 게 여기서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GLP-1 기반 치료제는 혈당 조정제, 체중 감량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사 기반 치료 플랫폼에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플랫폼의 경우에는 기전 기반 제형 전달 확장 적응증으로 구분 지을 수 있고 이제 바이오 시밀러보다는 오리지널 기반의 파생 제형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투여를 하는 병용 기전 다중작용제, 치매, 수면 무호흡증, 양압기 안 써도 되죠. 만성질환으로 확장 적응증과 경구제형의 개발을 위한 저분자 전환, 값싸고 빨리 생산할 수 있는 것, 고도의 기술이 요구가 되고 약물 개발 생태계 진입 장벽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선두 진입하고 있는 기업 가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높게, 더 비싸게 평가를 받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후속 주자들이 여기서 계속 따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비만 치료제를 넘어서 대사질환 치료의 표준을 바꾼 핵심 기술로 평가되는 비만 치료제의 기술은 최소 수천억 달러 이상 시장 규모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투자, 파트너십 또한 10년 동안 적극적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 가장 많이 팔릴 의약품으로는 비만 치료제, GLP-1 개반 치료제가 선정이 되었으며 이들 성분 양분은 25년 매출액 7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비만 치료제에 대한 좀 인덱스 보고서 영상으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보고서만 보시는 게 아니고 저희가 아래에 보시면은 텔레그램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은 사실 시차가 좀 있어요. 그리고 텔레그램은 실시간으로 전달을 드리다 보니까 한 번쯤 들어오셔서 도움이 되는 정보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GLP-1 계열 미래와 현재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방송에서는 또 다른 이슈와 인사이트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로스 리서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